그러면 이제 수업 했으니까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금 2주차까지 나갔는데 뒤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2주차까지 나가신 거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게 따로 없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니까 다 외워야 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있어도 문제는 쉽게 풀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1주, 2주차 했던 거 반복하고 바로 3주차 시작할게요. 이 첫 주차 때 배웠던 게 저희가 안경테 소재에 대해서 이제 소재에 따라서 나누는 거, 단일 소재가 있고 복합 소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복합 소재가 좀 중요한데 총 3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3가지. 콤비 브라우가 있고, 서머트 브라우, 그리고 브라우 라인. 그래서 각 특징별로 어디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유용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금속 소재에서 어떤 게 있었죠?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합금. 그래서 크게 말하면 뭐 구리합금이 있었고, 니켈 합금이 있었고, 티타늄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구리에서도 5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시 한번 좀 말해볼게요. 청동, 그렇죠. 황동, 베를린동, 양배, 그렇죠. 블랙카신트. 각 소재별로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같이 외워주시고, 간단한 특징 같이 외워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좋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니켈은 2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모넬, 하이니켈. 모넬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철과 망간이고, 하이니켈은 니켈 함유량이 80% 정도 좀 많이 들어가는 하이니켈이고, 이제 철에는 이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철 합금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거 되어 있는지. 그렇죠. 크롬이랑 니켈, 철, 크롬, 니켈. 그래서 스테인리스. 그리고 알루미늄은 제가 드랄루미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강도라고 말씀도 드렸고, 알루미늄 자체가 좀 가벼운 소재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티타늄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1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공기 중에 산화돼서 따로 땡질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금속은 뭐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뭐 은, 루듐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거는 제가 첫 주는 금속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배웠잖아요. 플라스틱은 크게 2가지로 제가 구별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 2개의 차이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열 가소성이 이제 열 정화성, 열 가소성. 차이점이 어떤 건지. 열 가소성 고분이가 그래서 어떤 게 구조가 조금 더 어려운 건지. 정화성이 이제 망상 구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조가 복잡하고, 어떤 게 고분자인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가소성이 고분자고. 이게 가장 큰 특징 차이고, 그리고 이제 열을 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응고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가소성이고, 정화성은 한번 경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따로 잡아지지 않는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가소성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던 소재가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프로피오네이트.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던 게 셀룰로이드. 로이드의 장점은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그렇죠. 뭐 치수 안정성이나 기계적 특성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인데, 단점은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열에 약하고 자외선을 많이 견제를 한다. 이게 로이드의 단점이었고,
제조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천연 섬유소에다가 어떤 걸 첨가하죠? 그렇죠. 촉매로는 황산을 넣고 촉매는 그래서 질산을 썼기 때문에 제2질화면이 나오고 가소제로 이제 장량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소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이제 조금 유용하게 문제를 푸실 거고, 그럼 이제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세테이트예요.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그래서 기계적 성질은 조금 그 셀룰로이드보다 떨어지지만 내열성이고 자외선을 받았을 때 변색이 따로 없습니다. 그거 제조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천연섬유소에다가 그렇죠. 빙초산이 들어가고 촉매는 항상 똑같이 사용되고, 그리고 제2 초화면이 나와요. 요거는 가소제가 어떤 걸로 되는지. 맞아요. 디밀틸 퓨타레이트.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조금 비교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했고요. 셀룰로이드랑 아세테이트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프로피오네이트는 어떤 거라고 하죠? 맞아요. 좀 기계적 강도가 좋아가지고 뭐 화학적 보안경이나 적과 고글을 만드는데 이제 수축성이 없어서 렌즈 가공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소재다.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낮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착색이 굉장히 잘 된다. 그리라미드는 제가 다른 말로 어떤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소재라고? 맞아요. TR라미드는 TR이라고, 그리라미드는 이제 TR이라고 불리는데, 그 TR이라는 소재의 장점은 네, 맞아요. 비중도 낮고 충격성도 좋고, 대신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하고 피팅 자체가 잘 안 되고 조정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도금이 조금씩 벗겨질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울템이에요. 울템의 장점은 맞아요. 피고 탄력성도 좋고, 근데 가볍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팅도 잘 안 되고 잘 깨지기가 쉽고. 네, 색깔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없죠. 이제 몇 가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울템은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배워주세요. 열에 강한 것도. 뭐 탄성 플라스틱은 뭐 탄성 그 금속에서도 배웠듯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열 경화성 수지에는 제가 뭐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혹시 멜라민. 제가 에페루라 이렇게 말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폭시, 페놀, 요소, 우레탄, 멜라민.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종류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위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요 뭐 우레탄, 에폭시, 페놀 수지, 뭐 요소 수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가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몰라도 보기만 봐도 딱 아세테이트가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성질이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종류를 외워주시는 게 조금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열 경화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폭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폭시가 왜 열 경화성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기억을 하세요? 그죠? 맞아요. 다른 열 경화성 수지랑 다르게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탄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열 경화성은 다른 거는 이제 칸막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코일, 그러니까 코일 스프링 소재 이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다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옵틸의 장점이랑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광택을 내기는 좀 어려운데 한번 광택을 내면 좀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색상, 착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맞아요. 티슈 안전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스프레이나 머리기름 이런 거에도 굉장히 강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보다 조금 더 가볍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옵테일로 되어 있는 안경테를 만져보시면 뿔텐데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거를 같이 외워주시면은 이제 어제까지 한 거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금물 소재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귀갑테. 귀갑테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생물 소재다 보니까 네. 그 거부감이 좀 알러지. 그렇죠. 생체 접합성이 굉장히 좋고, 그 대신에 가격이 조금 나가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조 조건에서는 잘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증기가열로 이제 피팅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이나 소음파스처기에 하면은 접합부가 떨어지는데, 그 접합부를 붙일 때는 달걀 흰자를 제가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다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게 종류를 배웠고, 소재에 따라서 배웠고,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거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경재료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주차, 2주차를 지나면서 안경테의 종류, 그리고 소재를 이제 금속과 플라스틱을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테의 제조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3주차 때는 어떤 게 이제 메인 포인트냐? 이번에는 이제 금속테의 접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접합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물체를 뭔가 붙이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단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접합이란 두 개 이상의 물체를 기계적,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하나로 붙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접합이란 용접을 의미하고, 이제 접합은 용접이다. 이제 이 용접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체 또는 일부분을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응고시키거나 용가제를 넣고 응고시켜 붙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좀 자세히 읽어 볼게요.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뭐 전체나 일부분을 용융이나 방용융 상태로 만든다. 이제 용융이 어떤 거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용융은 이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인 거를 에너지를 가해줘서 그걸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어서 응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용가제를 넣어서 응고를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이라는 것은 용접을 의미하고, 이 용접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질을 이제 용융시킨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응고시키거나 아니면 용가제를 넣고 응고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테에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안경 재료학이니까. 안경테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모재인 안경테 부품을 전혀 용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보다 용점이 낮은 금속을 녹이고 표면 장력과 젖음성을 이용해서 접합부 사이에 스며들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응고하면서 접합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접합을 하고자 하면 이 부분에 이제 부품보다 용점이 낮은 금속을 여기서 녹이고요. 이 사이에 스며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응고를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붙여야 될 두 개의 종류를 말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붙여야 될 두 개의 종류를 모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붙여야 될 두 개의 종류 사이에 융점이 낮은 금속을 녹이고 요거를 이제 응고시켜서 이렇게 붙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납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경테는 납땜을 하는데 납땜은 이제 모재를 전혀 용융시키잖아요. 이 부분을 액체화 시키지 않고 이것보다 낮은 융점이 낮은 금속을 사이에 넣고 녹여서 이 두 개를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납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겠죠? 납땜이란 두 개의 접합하고자 하는 금속보다 용융점이 낮은 또 다른 금속 또는 합금을 녹여 모재 사이에 스며든 후 응고하면서 모재를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그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재인 안경테 부품을 용융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재보다 용융점이 낮은 금속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모재가 용융이 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용융이 돼서 두 개를 접합을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뗏납을 사용해서 이 뗏납을 녹인 후 두 모재 사이에 스며든 후 응고하면서 두 모재를 접합하는 과정이다. 이게 납땜인데 이 납땜이랑 뗏납을 같이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납땜은 두 개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접합이죠. 접합을 시키는 거를 납땜이라고 보는 거고 이 두 모재 사이에 들어가는 요 제품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뗏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뗏납이라 하고 이 전체를 이제 납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를 납땜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모재를 연결시켜 주는 거를 뗏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뗏납만 이제 용융 과정을 해서 응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재인 부품은 녹지 않는 것이 용접과의 차이점이다. 이 용접과 뗏납의 차이점은 납땜에서는 용접과 납땜의 차이점이죠. 납땜에서는 이제 뗏납만 이제 용융 과정을 갖는 거고 이제 용접 같은 거는 모재인 부품도 같이 좀 녹여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용접은 모재를 직접 녹이는 거고 납땜은 뗏납을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납땜이란 이제 납땜은 보통 사용하는 뗏납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 세분화가 뭐 두 가지 이상으로도 많이 되는데 이 안경재료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 편이에요. 그래서 뗏납에 놓는 점을 기준으로 납땜은 세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뗏납에 녹는 점, 이 용륜점을 450도 기준으로 450도보다 높은 거를 이제 경납댐, 450도보다 낮은 거를 역납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댐은 용륜점의 뗏납의 용륜점을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그 뗏납의 그 용융점은 450도 기준으로 잡는다. 450도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해서 이상이면 경납댐, 이하면 연납댐 이렇게 불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납댐과 경납댐으로 나누어지고 연납댐은 용점이 450도 이하인 뗏납을 이용하는 납댐이고 경납댐은 용점이 450도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뗏납을 이용하는 게 경납댐이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경납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경납댐이겠죠? 그럼 경납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경납댐 시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댐납 시 양 모재 사이로 노가 충분히 스며들어 응고되어야만 이상적인 경납댐이다. 뭐 읽으시면 당연한 말이죠. 두 모재와 땡납 사이의 친화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젖음성인데, 두 모재의 접합계면 사이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현상을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이 젖음성과 이 모세관 현상이에요. 이 젖음성은 이제 두 모재와 땡납 사이의 친화력을 말하는 거고, 이 모세관 현상은 이제 요 땡납이 두 모재 접합계면 사이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이제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건데, 젖음성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조금 더 외워볼게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젖음성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는 두 모재 사이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라고까지 외워주시고, 이제 젖음성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이 경납댐은 이제 이 경납댐에서의 젖음성인데, 각도가 커질수록 젖음성이 작아 서로 섞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경납댐의 기본 원리는 접합하고자 하는 부품을 가열한 후 댐납을 접합부 계면에서 용융시키면 젖음성에 의해 댐납이 양 모재 사이의 미세한 틈 사이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스며드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읽어보시면. 이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모재 사이에 미세한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게 모세관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이게 젖음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이상적으로 젖어 있는 거는 이 각도가 0도예요, 0도. 근데 이제 그 각도가 0도에서 90도는 이제 좀 젖어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 이 그 뗏납과 이루는 각도를 보는 거예요. 이 각도를. 근데 이게 90도에서 180도면은 이제 잘 스며들지 않은 거죠. 잘 융화가 되지 않죠. 친화력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젖어 있지 않은 상태의 범위고, 180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젖어 있지 않은 상태의 범위고, 이상적인 건 이제 0도, 가장 좋은 거고, 0도에서 90도는 이제 젖어 있는 상태의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친화력이 좋다, 이 모재와 뗏납이 같이 이루는 각도가 0도 아니면은 0도에서 90도 정도가 이상적인 상태고, 90도 이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젖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젖어 있는 각도가 이제 조금 크면은 두 모재 사이가 뗏납이 충분히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스며드는 친화력이 좋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뗏납이 경납댐 하여야 할 모재와의 젖음성이 좋지 못하거나, 두 모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도 양 모재 사이의 뗏납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접합이 될 수 있다. 불완전한 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젖음성이 좋지 않은 경우, 아니면 두 모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불완전한 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을 경납댐 할 때 필요하다면 융제를 사용하거나, 환원성 분위기, 불활성 가스 분위기 또는 진공 분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태에서 실시하여 산화물 생성을 억제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조금 자세히 배울 건데, 이제 금속을 이제 경납댐 하려면 융제를 사용하거나, 이제 불활성 가스 아니면은 진공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특수한 상황이 언제인지는 이제 저희가 뒤에 조금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이 융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융제 부분이.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제 융제를 조금 배울 때 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납댐을 사용할 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같이 외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납댐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두 모재 사이에 댐납스를 넣고, 제가 이제 융제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융제를 사용을 해서 경납댐을 한다 라는 거를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댐납이 되는구나, 이게 경납댐이구나 라는 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경납댐에서 실제 안경테 제조 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경 부품을 가열한 상태에서 댐납을 부품 근처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댐납이 이 모재들보다는 용륜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은 요 댐납만 녹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사이로 스며들어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응고가 되면서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하고 쉬운 거죠. 두 모재 사이에 댐납을 놓고 이 부품을 가열한 상태면은 이제 이 댐납이 녹으면서 이 두 부품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응고시켜서 경납댐을 한다. 이게 큰 틀에서의 이제 경납댐입니다.